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문벌 지배체제의 동요와 무신정변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도 열심히 한번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벌 지배체제. 예전에는요, 이전 교과서에는, 이전 또 역사책들에는 귀족사회, 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최근으로 가면서 고려시대가 귀족제 사회냐, 관료제 사회냐, 그러니까 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냐, 아니면은 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제 사회냐에 대한 역사의 학설들이 약간 분분해지면서 귀족이란 표현보다는 문벌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이 이전의 표현이라면은 지금은 약간 귀족 사회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고려시대가. 그래가지고 문벌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벌 지배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벌이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문벌의 형성. 자, 고려시대, 고려를 시작할 때 고려를 건국하는데 주도했던 세력들은 누굽니까? 왕건이라고요? 네, 왕건도 그 중에 한 세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 출신들, 지방 세력들인 호족들과, 그리고 신라 중대에는 왕권을 뒷받침했던 세력이지만, 그리고 신라 중대에는 왕이 진골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했던 세력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신라의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에 막혀가지고 뭔가 갈수록 아쉬움을 느꼈던, 뭔가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천장을 깨보려고도 했지만 결국에 깨지 못했던 그런 신라의 육두품들.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과 육두품이 바로 새로운 고려라는 나라를 만든 주요한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벌, 고려시대의 이제 문벌들은 통일신라부터 이어오던 호족 출신들과 육두품 출신들이 같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문벌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은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을 배출합니다. 음서를 통해서 배출하기도 하고요, 또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도 고위 관직에 올라가지고 문벌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번 반짝해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고위 관직에 올랐다라고 해서 문벌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아들, 내 손자,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위관직에 올라야지만 문벌이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벌사회가 형성이 되는데요. 점점 이 고려사회도 점점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일부 문벌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 문벌 가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들, 집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안이 바로 경원이 씨, 인주이 씨라고 하죠. 이자겸의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문벌사의 모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과거와 음서로 관직에 진출해서 요직, 중요한 자리는 자기네가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집안도, 또 밑에서 성장하고 싶은, 치고 올라가고 싶은 집안도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과전과 공음전 등을 통해서 대토지를 소유합니다. 과전, 그렇죠. 관직에 복무하는, 뭔가 관리로서 일하는 대가로 전시가에 의해서 받은 것이 과전입니다. 과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월급 같은 개념으로 수조권은 뭐죠? 그렇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받은 전시가와, 근데 이거는 내가 관직에서 퇴직하면은 반납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반납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 지켜지진 않지만 과전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반면에 공음전은 공신이나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음전을 받으면은 관료들, 이제 공신들과 5품 이상 관료들이 받았는데 이 공음전은 자손에게 공식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전과 공음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땅이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땅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문제점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 문벌, 권력, 경제력,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만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최고 우선시, 최고 중요시되는 혼인 대상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왕실입니다.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실과 혼인을 그렇게 잘했던 집안이 누굽니까? 네, 아까 나왔던 이자겸네 집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문벌귀족 사회의 문제점들이 점점 누적되면서 문벌 귀족 사회라고 했네요. 귀족이란 말 뺄게요. 문벌 사회, 문벌 지배 체제가 문제점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터지게 됩니다. 자, 그 터지게 되는 원인, 시발점, 터지게 되는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이자겸이란 인물입니다. 자, 이자겸의 난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겸의 난은 첫 번째 배경, 이자겸이 왕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자겸만 자기 딸들을 왕에게 시집을 보낸 게 아니고요. 이 집안 자체가 계속해서 대대로 이 집안 자체가 계속해서 왕실에 자신들의 딸들을 왕비로 보내게 됩니다. 왕비로 보내면서 권력을 유지하죠. 자, 표를 보면요. 이건 역사저널 그날 선생님이 이제 재밌게 보는 프로인데 이거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자, 11대 왕인 문종에서 보면은 11대 왕인 문종도 보면은 이자겸 할아버지의 딸 인해순덕 태우, 인경현비, 인저현비 계속해서 이렇게 3명의 딸, 이씨 집안의 3명의 딸이나 문종의 왕비로 들이게 되어지고요. 순종도 이자겸 아버지의 딸, 그리고 그 다음에 선종도 이자겸 당수, 이자겸 큰아버지, 이자겸 큰아버지. 그러니까 또 이씨 집안의 딸이 셋이나 선종에게 시집을 갔죠. 그리고 숙종, 헌종, 숙종은 좀 이렇게 그래도 독립적으로 어떻게 이 집안을 좀 몰아내려고 좀 노력을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대각국사 의천도 나옵니다. 의천. 다음 시간쯤에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고려의 불교 통합 운동을 이끌었던 천태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끌었던 이제 스님 대각국사 의천이 왕자 출신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종입니다. 이제 문제의 시기가 등장합니다. 자, 예종은 이자겸의 두 번째 딸인 문경태우를 이자겸의 두 번째 딸이요.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를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옆에 슬라이드를 보면은, 자, 여기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자겸의 둘째 딸이 예종의 왕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인종이 되겠습니다. 예종과 문경태우,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인 문경태우와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인종입니다. 그럼 인종은 누구랑 결혼해요? 인종은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과 결혼합니다. 이자겸의 셋째 딸이면 인종한테는 누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엄마의 동생들이잖아요. 이모죠, 이모. 그러니까 이자겸은 자기의 둘째 딸, 셋째 딸을 무슨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도 애매하죠. 인종과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인지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인지도 되게 애매하죠. 두 개 다니까요. 그리고 인종은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 첫째 이모와 둘째 이모, 이모 둘을 다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은 남편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고려시대는 워낙에 근친혼이 그래도 많이 유행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모까지 이렇게 결혼할 정도로 이모하고까지 결혼하는 사례는 이제 흔치 않은 사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정도로 이자겸은 정말 이러한 윤리, 가족의 질서까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이자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자겸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 세력이죠. 그래서 둘째 딸이 예종의 비가 되었고 인종이 즉위하자 이제 방금 표를 봤던 것처럼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왕비를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자리, 왕의 외할아버지, 왕의 장인어른의 자리에서 계속 권세를 계속 누리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자겸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은요, 자기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불렀대요. 인수절. 원래 무슨 절, 기념일을 만드는 것은 당시에 왕이라든지 태자, 왕이라든지 왕위를 계승할 왕자의 생일 정도에만 붙여주는 건데, 자기가 거기 왕이나 왕과 버금가는 것이라고, 왕의 버금가는 오히려 왕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이 이렇게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이자겸 집에 뇌물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기록에 보면은 날마다 썩어서 밖에 버려지는 고기가 수만 근이 되었다가, 수만 근.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고기 없어서 못 먹죠. 그쵸? 저도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데, 근데 고기가 뇌물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버려지는 고기가 날마다 수만 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이니까 뇌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뇌물을 받아서 못 먹을 것 같으면 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자기 이제 하인들이라도 좀 나눠주든지. 또 이런 사람 특징은 자기가 버리면 버렸지, 썩어서 버리면 버렸지, 남들에게 베푸는 거 싫어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엄청나게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할아버지고 장인어른이잖아요. 처음엔 잘 대접해줬고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의지하려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종도 그래도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잖아요. 한 나라에 이끄는 왕인데 조금씩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인 이자겸의 행동이 조금 도를 넘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전개 첫 번째를 보면요, 인종과 일부 신진 관료가 이자겸을 공격합니다. 인종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자겸의 행동이 너무 방자해지자 인종은 결국에 이자겸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자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이자겸도 자신과 사돈 관계였던 척준경이라는 인물과 제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반란을 일으키고요. 인종을 이자겸이 자기의 집에다까지 감금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은 어쨌든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이자겸의 집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됩니다. 자, 이자겸 제거 계획을 실패하자 인종은 왕위를 이자겸한테 그냥 넘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외할아버지, 장인어른, 이 자리 가져가세요. 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자겸이 약간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그래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왕실의 핏줄, 왕씨가 아니기도 하고, 이제 적통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갖고 싶지만, 그래도 차마 왕의 자리까지는 오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근데, 특히 이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죠. 이자겸의 딸 둘이 결국에는 인종의 부인이었잖아요. 인종의 부인이었는데, 특히 이제 이자겸의 넷째 딸, 이제 인종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지금의 남편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남편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남편을 독살하려고 시도를 계속하는데 수차례 걸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독살 계획으로부터 자기의 남편을 이렇게 구해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자겸의 딸들인 이 두 왕비들, 패비 씨 두 명 다 패비가 돼서 방출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인종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를 구하려고 했던 이 왕비들, 폐위된 왕비들이지만 죽을 때까지 대우를 하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대우를 유지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조금씩 좀 벌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자 인종이 척준경을 꼬드겨가지고 이자겸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척준경을 설득해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지만 아까 척준경과 제휴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자겸보다는 바로 척준경이 워낙에 당시 무신, 고려시대에 정말 내노라는 정말 싸움 잘하는 정말 완전 전투력 만렙을 가진 그런 장군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관의 휘하, 윤관 밑에서 여진정벌에 앞장섰던 그러한 정말 잘 싸우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겸의 난도 어찌 보면은 척준경의 군사력에 기대서 실시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인종이 이제 척준경을 잘 꼬드겨가지고 이자겸을 배신하도록 하고 척준경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자겸과 같은 편이었던 척준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고 또 1년 뒤에는 정지상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척준경을 또 탄핵시켜요. 그러니까 이자겸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척준경까지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척준경 같은 경우는 사면을 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자겸의 난을 보면은 이거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 안에서 뭐 이렇게 장인어른이 자기 외손자 사위의 자리를 빼앗겨서 싸우고 같은 편끼리 배신했다가 또 뒤에서 배신하라 해가지고 또 뭐 막장 드라마의 끝이 보이는 이 이자겸의 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결과 보면은 자, 문벌 사회의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어지죠. 자기네들끼리 지금 편문 갈리고 왕이랑 편먹고 자기네들끼리 편먹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사이가 더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치고받고 싸우는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것도 왕이라고, 저것도 신하라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왕실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뭔가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막장 드라마의 끝이 보이는 게 바로 왕실과 그의 신하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권위가 하락하게 되어지고 민심은 동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자겸의 난의 영향 세 가지. 첫 번째, 문벌사회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두 번째, 왕실의 권위가 하락되었다. 세 번째, 민심이 동요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자겸의 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점점 문벌사회, 문벌 지배체제의 혼란은 심화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종이 이자겸이 제거한 다음에 뭔가 개혁 정치를 좀 추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자겸이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들어주잖아요. 금나라가 사대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자겸이 몰락한 이후에 금에 대한 사대를 반대하는 인물들이 좀 등장해가지고 칭제 건원을 주자면서 뭔가 이 서경천도 운동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특히 인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개경에 있는 문벌 세력, 이자겸은 뭐 제거됐지만 그와 같은 세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넘보는 등 여러 가지 정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신진 세력인 서경 세력과 손을 잡고선 아예 수도를 옮기려는 뜻을 보여요. 그러니까 개경은 이미 문벌 세력들의 아지트, 세력 기반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은 이 문벌 세력들의 세력 기반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서경 세력은 당시의 신진 세력, 묘청과 정지상 같은 신진 세력들의 세력 기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서경으로 가면은 뭔가 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종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서경천도 세력, 서경 세력과 제휴해가지고 수도를 옮기려고 하고 서경의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기도 합니다. 자, 궁궐을 짓기도 하는데 당연히 그럼 개경에 있는 문벌 세력은 어떨까요? 그렇죠. 수도가 옮겨지면은 자기네 세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반대를 해서
교회는 인종이 마지막 가서는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사료 하나 볼까요? 사료. 자, 저희들이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대화세. 뭔가 화기. 그러니까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명당. 땅의 힘이 엄청나게 센 지역. 바로 여기가 서경이다.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은 어떠한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죠? 네, 서경천도 운동은 바로 풍수지리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 궁궐을 짓고 옮겨 앉으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예물을 가져와서 금나라가 지금 사대하고 있는 금나라가 예물을 가져와서 스스로 항복할 것이요. 주변의 36나라가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경의 땅의 기운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로 수도로 옮겨오면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금나라가 오히려 우리를 임금 나라로 섬길 것이고 주변의 여러 36나라가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 운동의 핵심이고 이 서경천도 운동 땅의 기운이 세다. 네, 맞아요. 풍수지리설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동의 전개를 살펴보는 첫 번째, 자, 묘청이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천도를 추진합니다. 그 칭제 권원, 칭제, 황제를 칭하고 권원,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 그러니까 금나라 사대하면 안 된다. 그쵸? 자주국의 모습, 우리도 황제국가다라는 걸 내세우는 것이 바로 칭제 권원의 상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금국, 지금 사대하고 있던 이자겸의 사대를 받아들였던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김부식 등의 개경 보수 세력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냐? 자신의 세력 기반이 개경이 수도가 더 이상 아니라면은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어요. 묘청이 이 서경, 평양 지역이 땅의 기운이 좋은 곳, 명당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종이 이제 평양 서경에 갔을 때 미리 대동강 사람을 시켜가지고 대동강 인종이 지나갈 때 대동강 밑에다가 기름을 잔뜩 머금은 떡을 이렇게 물 속에다가 빠뜨렸다고요. 물 속에 갖다 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이 지나가니까 그 기름떡에서 기름이 새 나와가지고 강 위에 이렇게 기름이 약간 동동동 떠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치는 햇살이 이 기름이 반사가 돼가지고 반짝반짝인 거예요. 그래서 묘청이 인종에게 대동강에 잠든 용이 침을 통해 이 반짝반짝있는 이 기름이 뭐다? 대동강에 있는 용의 침이다. 그러니까 이 용의 침이 대동강에 떠다니는 것을 보면은 이곳은 상서로운 곳이다. 정말 이 범상치 않은 곳이니까 여기에서 수도를 정해야 된다. 이 상서로운 징조를 봐라. 대동강에는 용이 있다. 나중에 걸렸다라고요. 걸려서 좀 오히려 인종의 입장에서도 얘네 뭐지? 사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서경천동을 좀 멀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선생님의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경천도가 결국엔 좌절되자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묘청의 결국에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국호를 대위라는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데 1년 만에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데 좀 자주 나오는데요. 신채호 선생, 일제시대의 민족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묘청의 이 행동을 옹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묘청이 경거망동했다. 너무 섣부르게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사학자잖아요. 민족사학자다 보니까 당시에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사대주의, 유교에 빠져있는 사대주의자들,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약간 시각에서 보면요, 이 사상가, 사대주의 사상가
묘청으로 대표되는 난가사상,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세력, 두 세력이 붙었는데 결국에는 묘청의 이 난가사상, 우리나라 민족 자주의식을 나타내는 이 세력이 그냥 져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대주의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치현 선생님은 이게 1000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묘청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사대주의와 싸우는 이런 일인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했어야지 함부로 움직여가지고 이 이후부터는 계속 조선에 이어지기까지 중국에 사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의의 보면요, 금의 사대 요구에 대한 반발, 자주성을 좀 지키고자 했다라는 측면에 있고요. 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유교 사상, 풍수지리설, 사대주의와 그리고 이제 자주의식의 충돌이라고 대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주제는 무신정권입니다. 무신정권의 등장. 자, 무신정권 많이 들어봤죠? 자, 무신정권이 왜 등장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벌사회의 모순. 문벌사회의 모순. 계속해서 나오죠? 계속 이자금에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어지면서 이 문벌 지배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묵과도 없는 문신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무신차별, 문신에 비해서 차별이 상당히 심했어요. 또 세 번째는 의종, 당시에 인종당 왕이었던 의종의 실정,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가 일부 문신 위주의 문벌들과 문신을 위주로 운영되어지면서 무신은 문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배우,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겠고요. 또한 군인은 고려시대 군인은 되게 그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을 군인을 자기 아들에게 손자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업군인을 하는 대가로 뭘 받냐면은 군인전이라는 땅을 받아요. 군인전이라는 땅을 받는데 이 땅 지급이 하급 군인들에 대한 토지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급 군인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겠죠. 자,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그래서 무신들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한번 뒤집어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계획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들은 칼 들고 있는 잘 싸우는 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뒤집을까? 자, 언제 뒤집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보현원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또 이때, 의종이 또 놀러 가는데, 보현원이라는 곳에 놀러를 갔는데 대장군이었던 이소웅, 나이가 되게 많았겠죠? 대장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이소웅이랑 이제 무신이 수바키를 했는데, 수바키 요즘 뭐 태권도 겨루기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젊은 무신한테 졌어요. 당연히 아무리 대장군 상장군이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지니까 젊은 문신이었던 할래라는 사람이 이 나이 많은 대장군의 뺨에 딱 때리면서, 아이고 대장군쯤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젊은 애들한테 그냥 지고 아이고 하면서 뺨을 갈겼어요. 뺨을 갈기자 이소웅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왕과 이 문신들이 그걸 보면서 깔깔깔깔 대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무신들이 마음이 안 좋겠죠.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 자리에서 문신들을 다 뒤집어버리고 문신들을 다 죽여버리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요, 이제 나중에 정중부라는 인물이 이제 무신정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중부라는 인물도 그 전에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라는 인물이 정중부의 이 수염을 불태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중부가 열이 엄청나게 받았지만 오히려 정중부가 벌을 받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왜? 김돈중이 당시 이자겸 이후에 최고의 권력가였던 김부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불만이 계속 쌓여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문신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자, 권력을 차지하는데, 자, 무신점을 보겠습니다. 정정부, 의방 등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국왕을 교체합니다. 의종에서 명종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왕들은 조금 허수아비가 되는 거겠죠. 무신 중에 최고 집정자가 이제 권력자의 역할을 하고 왕은 좀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이제 행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방은 상장군과 대장군들이 모여가지고 군사 문제를 회의했던 회의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무신들의 권력을 잡았으니까 무신들의 회의 기구였던 중방을 중심으로 우선은 정치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무신들은 서로 욕심이 있었어요. 서로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권력 차지하고 제거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자, 이방, 그 다음엔 정중부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젊은 천년에서 경대승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엔 이민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민은 뭔가 되게 색다른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능력이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출신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소근장수였고 어머니는 옥령사라는 절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민에 가까운 출신인데 군대에 입대해서 거의 키가 8척, 엄청 8척이 가까웠고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아까 얘기했던 수박기, 겨루기를 잘해가지고 의종의 눈에 띄어서 승진하고 무신정변에 가담해서 중랑장까지 오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서경 조이총의 난 이런 게 있거든요. 서경 유수, 요즘은 평양시장이었던 조이총이 무신정변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상장까지 오르는 인물이야. 그랬다가 나중에는 경대승 이후에 최고 무신 집권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의종, 이제 왕에서 쫓겨났던 의종을 죽인 인물도 바로 이민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좀 잔인한데요. 힘이 얼마나 장수였으면은 의종을 척추를 꺾어서 죽였다고요. 사람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니까 뭔가 소름이 끼치는데 그 정도로 좀 뭔가 힘과 능력 어쨌든 정말 밑바닥에서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능력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무겸직제, 문신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요. 쫓아내버리고 문무겸직제라고 해가지고 무신과 문신이 관직을 동시에 무신이면서 문신 관직도 가지는 그렇게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고요. 또 무신들은 이제 백성 수탈, 여태까지 어쨌든 문신들한테 차별받으면서 대우 못 받았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한을 어마어마하게 풉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더 문벌 세력들보다 더 백성들을 많이 가혹하게 수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신 집권기에는 농민들의 봉기, 반란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신들이 백성들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수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가 조금 이제 무신 정권기에서 안정을 찾는 시기가 바로 이 최씨 무신 정권, 최충원이 집권을 하면서부터는 다시 조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봉사10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올리기도 해요. 봉사10조 내용 보면요, 되게 좋은 내용 많아요. 근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뭔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10가지 조항에 대한 계약안의 봉사10조를 내밀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은 누가 못해요. 그 다음에 행동을 실제로 해야 중요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최충원 때부터 보면은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최충원 이제 그 앞에 이제 중방을 중심으로 나라를 유지해 나갔잖아요, 무신들이. 근데 이 중방이란 것이 뭔가 원래부터가 국가의 최고 국정 운영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충원이 최고 권력 기구로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교정도감. 그래서 교정도감은 인사권, 재정권, 감찰권 등을 행사하는 최고 권력기구고요. 그 책임자인 교정별감은 최씨 정권의 집권자,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같은 최씨 무신정권의 최고 집권자가 교정별감이 돼서 국가를 자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 기구인 교정도감을 두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최충원은요, 또 도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도방은 무신들의 사병 집단으로 아까 이제 이민 앞에 있던 경대승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조직을 해요. 그 또 이제 경대승 앞에 정중부를 이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정중부를 살해하고 집권한 경대승도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 약 100명 정도 되는 무사들을 두고 자기를 지키게 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경대승이 죽은 뒤 이 도방이 폐지되었다가 최충원 때 다시 부활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이제 도방의 인원들을 늘리고 이 도방의 인원들을 6개 조로 나눠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집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방은 무신 집권자들, 특히 이제 최씨 집권자들의 뭔가 사병, 개인적인 군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는 정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한다. 그래서 인사권은 원래 누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왕이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왕한테 잘 보여야지, 좋은 자리 가야지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말을 잘 듣죠. 근데 이 인사권을 정방을 만든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인 최우가 장악하게 되어지고 이 정방도 자기의 집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최우는요, 서방이라는 거 만듭니다. 서방, 느낌이 뭔가 발음이 야릇한 서방을 만드는데요. 아무리 이제 무신들이고 문신들을 다 제거하고선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힘든 점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무신들의 역할이 있지만 문신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우가 문신의 자문을 받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 바로 서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방을 통해서 문학적 소양과 행정실무, 행정 능력이 뛰어난 문신들을 선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규보 같은 인물들, 동명한 편 쓴 이규보와 같은 문신들이 관료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문신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어져서 신진사대부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야별초라는 걸 만드는데요. 야별초서 처음에는 야별초 만들고 나중에는 확대, 인원이 많으니까 좌우별초 만들어지고 또 신의군이 합쳐져서 삼별초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별초도 이때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표를 보면요. 그래서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때는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고요. 최충원이 뭐 만들었어요? 그렇죠. 최충원이 교정도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우 때는 정방도 만들어지면서 요거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처음에는 중방, 그 다음에는 교정도감, 그 다음에는 교정도감과 교정도감과 정방이 있고 그 외에 서방이라든지 서방 문신들의 도움을 받는 서방, 그리고 삼별초와 도방 같은 무신들의 사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군사기구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농민과 천민의 저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봉기인데요. 자, 이 농민과 천민의 저항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해요. 무신들이 너무 과도하게 스타래요. 그래도 문벌 세력이 있다는 문벌들이 집권할 때는 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책 좀 읽어서 그런지 선생님 제 생각인데 여기가 한계치예요. 농민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 여기를 넘어서서 수탈을 하면은 얘네들이 터질 수 있어요.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좀 완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무신들은 너무 행동파예요. 그래서 다 가져와 하고 여기를 확 넘겨버린다. 한계치를 넘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의 과도한 수탈, 토지 약탈, 세금도 많이 내.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열받은 거죠. 열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농민 봉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무신들, 아까 최충원이 봉사십조와 같은 사회개혁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뭔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신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권력 차지하려고 하는 동안에 지배체제가 문란해지면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도 약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분제가 동요되어져요. 이 신분제 동요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천민주 신체고 권력자였던 이이민이 등장하잖아요. 이이민. 천민 출신이죠. 포악의 대명사예요. 백성들의 집과 땅 무수히 빼앗았고요. 의정의 척추를 끈질러 죽으면서 하하하 웃었다는 인물. 근데 제 최고 권력자인데 천민 출신, 아버지의 소금장수, 어머니 종. 쟤도 천민인데 최고 권력자잖아. 그럼 우리도 최고 권력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면서 신분 해방 운동으로까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망이 망소위에 난 공주 명학소의 망이야 망소위가 봉기 일으킵니다. 명학소, 소니까 뭡니까? 그렇죠. 차별받던 지역인 향부곡소의 그 소가 되겠죠. 특히 소는 수공업자들, 어떤 물건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 차별받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망의 망소위가 지배층의 토지 침탈과 가혹한 수탈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김삼이 효심에 난 경상도의 운문과 초전에서 봉기를 일으키는데 또 이들은 신라부흥을 내세웁니다. 신라부흥 내세우기도 하고요. 또 보면은 이연년 형제라고 해서 이연년 형제라는 전라도 쪽에서 이제 백제부흥을 일으키는 봉기 세력도 있고요. 평양에서는 최강수라는 인물이 고구려 부흥을 내세우면서 또 봉기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나는, 왜냐하면 무신들의 가혹한 스타일 때문에 아니면 신분 해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또 알고 있는 것이 만적의 난이죠. 만적의 난. 최충원의 산업인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 봉기를 기획합니다. 이제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최충원의 산업이라고 알려졌죠.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려사 열전 최충원 편의 만적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기를 기획했지만 사전에 발각되어가지고 실패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료를 좀 볼까요? 사료. 자, 이이민은 경주 사람으로 그의 무친 이선은 소금과 채를 파는 일을 하였고 모친은 영일현 옥령사의 여종이었다. 여종이에요. 정중부에 난 때에는 이이민이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중랑장이 되었다가 곧 이어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이렇게 천민 출신이었던 이이민이 최고 집권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산업이 만적 등이 북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노비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만 어찌 채찍 아래에서 몸을 고생시킬 수 있겠는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누가 있느냐? 왕이든 재상이든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만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농민과 천민들의 저항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무신 집권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외에도 반무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과 천민이 아니라 같은 지배층인데 무신들의 집권을 반대했던 세력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서경 유수, 조이총의 난, 서경을 책임졌던 요즘 평양시장이었던 조이총, 이들은 이제 지배층이잖아요. 이들도 무신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요. 또 동북면을 담당했던 이제 김보당의 난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교종승려의 난도 있고, 교종승려들이죠. 아무래도 무신 정권은 선종과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종승려들이 또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문벌 지배체제의 모순, 혼란함과 그리고 무신 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이 집권하면서 일어났던 농민과 천민의 봉기로 극도로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 많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